자, 이게 끝장 특강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HSK 6급 자체를 끝장내서 공부하는 사람들 거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좀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시작 특강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순서로 해서 HSK 요 지금 특강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저 지금 6급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은근히 좀 있으시죠? 일단 그 6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급 학습 순서라고 해서 일단 어떤 순서로 공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독해 1, 2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원래 계획은 독해를 살펴보다고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독해 내용이 너무 많죠. 시간 내에 이렇게 딱 끝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한 부분만 하더라도 1시간 특강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분만 같이 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독해를 학습할 수 있을지 그 학습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떤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노하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기본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빼먹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 나머지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SK 6급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학습 대상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학습 시간 자체가 400시간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5급까지가 기본적으로 한 400시간 정도 된다는 거고 6급은 엄밀히 따지면 다 이상으로 가요. 이상. 왜? 어차피 6급은 각 한 수업을 같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학습자 간의 그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수밖에 없죠. 어떤 친구들은 한 1년이 안 된 거고 어떤 분들은 진짜 막 3년, 4년, 5년, 심지어 막 8년, 10년까지 된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시간적인 부분이고 학습 내용에 있어서는 5,000 플러스 알파가 돼요. 실질적으로는 상용 어휘는 5,000개라고 정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5급까지 여러분들이 학습되었어야 될 어휘 개수가 2,500개예요. 그럼 6급으로 딱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플러스 2,500개가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2,500개만 플러스해도 5,000개만 알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6급은 엄밀히 따지면 범위가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했을 때 5급까지 진짜 반년 만에 따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면. 왜? 엄밀히 따지면 2,500개 정도의 어휘 정도만 알고 있으면 왜냐 그 어떤 문제에 나오는 그런 문장들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6급 문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5,000개 알고 있지도 않지만 5,000개 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누가 얼마만큼 이 플러스 알파를 잘 이렇게掌握하고 잘 해결해낼 수 있느냐가 6급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관련 어법 지식들 자, 어법 지식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다예요. 실질적으로 6급 올라와서 뭐 대단한 어법 내용 배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여러분들이 3급, 3급 거의 안 거치지만 4급, 5급을 거쳐오면서 알고 계시는 어법이 다라는 거예요. 근데 6급 올라왔을 때 실질적으로 많이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법은 알고 있는데 그 어법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좀 급하게 올라오신 분들은 5급까지 어느 정도 이제 답만 찾고 올라오시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문제를 풀고 올라온 거지 중국어를 공부했다는 개념으로 올라왔다고 보기엔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어법 부분들을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6급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갖췄을 때 전문적인 중국어 정보 독해 그러니까 전문적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독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중국어로 전달 가능하게 그리고 능수능란하게라는 말이 붙죠. 자, 요게 중국 HSK를 주최하는 그 한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6급의 학습자의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 기준에 부합하는 학습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솔직히 나는 5,000개 정도까지는 알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어느 정도 이런 상용 어법직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급 공부하시면서 힘들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 내가 아직은 부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6급을 공부하시면서 나는 좀 힘들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6급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아직은 도달해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객관적인 조건만 잘 갖춰주시면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까지 좀 수월하게 6급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빠른 시간 안에 6급을 딸 수 있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빨리 따게 해주면 좋게 하죠. 좋게 하죠.
자, 그런 부분들도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시험 구성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듣기하고 독해하고 쓰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자, 일단 듣기하고 쓰기는 우리가 크게 여기서는 뭐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요. 독해 부분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가장 많은 학습자들이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틀린 문장 고르기하고 두 번째 빈칸의 어휘 채우기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불일치하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50문항을 50분에 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균 시간대를 봤을 때 한 문제당 1분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독해하시면서 항상 제 관건이 뭐예요? 시간 안배예요. 중국어 잘한다고 해서 정말 독해 잘 보이라는 보장 없거든요. 물론 중국어를 잘하면 좀 더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느긋하게 풀게 되면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마지막 뒷부분의 문제들은 못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문제를 풀 때 1분 이상을 초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초과돼 1분 5초, 1분 5초, 1분 5초 돼요.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후반부에 있는 몇몇 문제들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보면서 독해에서 시간 남았다고 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남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학습 순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순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 자체를 듣기, 독해, 쓰기 순서로 보다 보니까 공부를 하실 때도 그러면 듣기 먼저 하고 독해하고 그다음에 쓰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학습 순서는 듣기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독해 먼저 이루어 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듣기를 풀고 난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듣기를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냥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틀립니까? 아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뒤에 가서 해설집을 봤을 때 그 지문을 봤을 때 그 지문을 이해는 했습니까? 또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못 들어서 틀렸다기보다는 내가 들은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소리도 거기에는 한몫하는 거죠. 소리와 관련했을 때는 여기도 적혀 있긴 하지만 정확한 발음 연습인데 이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듣기에 관련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 실질적인 독해 때문에 틀린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해는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듣기 잘해야 되니까 항상 귀에다가 MP3를 꽂고 가만히 듣기만 하시는 거예요. 뭔 내용인지는 모르고. 그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라는 거죠. 자, 맞잖아요. 눈으로 봐도 이해 안 되는 게 귀로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고 쓰기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지금 쓰기는 어떤 구성이에요? 1000자 내외의 지문을 여러분이 400자 내외로 요약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독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신속한 독해, 아주 뭡니까? 속독에 가까운 정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나마 어떤 요약할 내용들이 생기게 돼요. 독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6급 준비하신 분들 모든 급수가 다 마찬가지예요. 독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독해가 됐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듣기를 위해서 뭔가 다른 연습을 또 해주셔야 되고 쓰기를 위해서 또 어떤 다른 부분들을 또 연습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같이 접근하시는 거죠. 일단 우리는 그래서 이 독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독해는 어떻게 해야지 잘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독해는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그렇죠. 여기 써 있다시피 그렇죠. 어휘가 일단 많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0 플러스 알파라고 했었어요. 결국에는 그 5,000개 이외에 알파를 누가 얼마만큼 다 이렇게 잘掌握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5,000개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 어휘들을 내가 잘掌握해낼 수 있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막 쓰지, 잉, 빼이라고 하죠. 죽어라고 외우는 거. 외우기만 하면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5,000개 외울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따져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휘를 체크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000개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5,000개라고 하는 어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잘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외운다고 해서 써먹을 때도 없어요. 그렇죠? 쓰기 말고 여러분들이 그걸 쓸 일이 있나요?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외울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한자예요. 한자. 결국에는 누가 그 한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자, 한자는 외우는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항상 강조해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5,000개의 어휘가 있어요.
그러면 5,000개의 단어를 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5,000개의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상용 한자 500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요? 당연히 500개의 한자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물론 500개는 넘어요. 뭐 1,00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1,000개, 그래요. 1,000개라고 하는 한자만 잘 알고 있으면 걔들이 5,000개, 10,000개의 어휘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돌려막기잖아요. 그렇죠. 맨날 보이는 한자는 맨날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실제로 상급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영어식 어휘 학습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자,办公室이 뭔지는 알아요. 그렇죠. 사무실이죠. 그런데办公이 뭔지는 몰라요. 더 나가서 빤이 뭔지도 몰라요. 자, 이거는 엄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办公室 안다는 것은 빤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办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办公室는 알아요. 근데 나머지 것은 모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그렇게 공부하고 계실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낭비거든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런 어휘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어법,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법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법이라고 하게 되면 한국 분들은 굉장히 약간 거부감이 있죠. 아, 또 어법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법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말을 하는 법이라는 거잖아요. 말하는 법. 즉, 어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말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암만 많이 알고 있어 봐야 결국엔 그거는 단어 나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법인데 어법 부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자를 알고 있으면 바자 구성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자 잘 못 쓰시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얘기했을 때 그 이유가 뭡니까? 구성만 아는 거예요, 그냥. 바자라고 하는 뭐 주어, 그다음에 목적 온다, 그리고 수로 온다, 기타 성분 온다. 그리고 바자는 왜 씁니까? 목적어 강조요. 이거 한마디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알고 있으면 바자 다 잘 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해하고 그걸 내가 어떤 그렇죠. 양成유가 아니라고 하죠. 결국엔 언어의 핵심 목적은 어감양성이라는 건데 구성을 외우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4급, 5급을 거쳐오면서 배웠었던 그런 어휘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 제가 6급에서 강조할 때 딱 3개를 강조해요. 막 올라오시면 누구나 다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하셨던 그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종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종합을. 자, 그런 내용들을 또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종합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중고 몇 년 뭐 그래요.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간에 정리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본 적이 없죠. 당연히 정리가 안 됐으니까 종합도 안 되죠. 종합이 안 됐으니까 이해는 더더욱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 알려주면 자꾸 그 지식만 자꾸 담아놔요. 담아놓고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6급을 정말 수월하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 정리, 이해 이 3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이 두 부분들, 이 기본이 되는 어휘, 필수가 되는 어법, 이 2개를 잘 알고 있는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국어식 문장 구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중국어식이라는 거죠. 한국어식 중국어가 아니라 중국어식 문장 구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짧게는 눈앞에 당장 처해져 있는 6급을 그나마 좀 수월하게 빨리 따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6급 이후에 중국어 공부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 이유를 대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6급 공부하신 분들은 6급 이후에는 학원 잘 안 다니죠,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이 6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마지막 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직접 혼자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 그렇다면 이런 정리들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독해가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듣기 쓰기도 굉장히 수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 1부부터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1부분이에요. 자, 틀린 문장 고르기인데 실질적으로 틀린 문장 고르기는 그래요.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시험 보실 때 항상 마지막에 푸세요. 마지막에. 왜? 그나마 2부분, 3부분, 4부분요. 지문만 잘 보면 그 안에 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 답을 누가 빼먹을 수 있느냐 없냐 차이인데 일부분은 앞만 뚫어져 쳐다보고 있어도 답은 안 나오죠. 자,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문제 풀이 순서를 했을 때 일부분은 항상 마지막에 풀으셔야 돼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열문제라고 해서 열문제 그래요 까짓 거 푹 찍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래서 찍으세요. 모르면 찍어야죠. 그런데 적어도 어떤 뭐랄까 확률에 입각해서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좀 제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찍었을 때 적어도 4분의 1 확률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 틀린 문장 고르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법 교정 과정이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발음 교정이라는 얘기는 들어봐서 어법 교정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해본 적도 당연히 없겠죠.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어법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어떤 네 가지 패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가지. 틀린 문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주요 문장 성분이 틀린 문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은 수식 성분, 관용어, 부사, 보어가 틀린 문장이 등장을 할 거고요. 아니면 특수문형,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반자, 빼자, 빗자와 같은 이런 특수문형들이 틀릴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또 어려워하는 러, 혹은 접속사, 혹은 의미 중복과 관련된 틀린 문장들이 등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어떤 패턴화 시켜서 요 세세하게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세세하게 뭐 요 주요 문장 성분과 관련해서 뭐가 틀리고 뭐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패턴화돼서 어떤 설명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 패턴들을 그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난 다음에 문장을 봤을 때마다 계속 접목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그 문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 그러면 그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제가 수업할 때도 강조하는 부분이 일단 주술목이 중요하긴 하지만 주술목 먼저 찾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주술목은 어차피 10문제가 있으면 그래야 한 5, 6문제가 거의 그 부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딱히 내가 먼저 확인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고 했었으니까 나도 시간 안배해야 되는데 참. 자, 시간 보시면서 좀 달려주셔야 돼요. 자, 일단 눈에 띄는 걸 먼저 찾을 거예요. 눈에 띄는 거. 자, 그 중에 하나가 수어가 시, 이 문장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눈에 확 띄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고 시작할 때부터 A, 시, B 구조는 항상 보고 있는 문장 구성이니까. 그러면 이 시, 얘가 있는 구성을 보시면서 맞다 틀리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주어 목적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시, 얘가 수어의 문장은요. A라고 하는 주어와 B라고 하는 수어 목적어는 항상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연관성이 없다면 걔는 틀린 거예요. 물론 안 틀리다라면 그냥 다행히 그냥 넘어가시면 되죠. 이거는 일단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확인은 일단 해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자, 요번에는 수어 뒤에 이 더가 있는 구성이에요. 자, 이 더가 있다는 것은 뒤에 이 더는 구조조사가 되는 거고 보호 성분과 수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대체적으로 뭐 정도 보호라는 게 있고 상태 보호라는 게 있는데 자, 요때는 의미 파악이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구조 파악이 중요해요. 구조 파악. 자, 요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수어하고 보어가 있을 때 수어가 중요합니까? 보어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보어가 중요하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어하고 보어가 있는데 보어가 등장한 문장은 무조건 보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 보어는 뭐 하는데 보충 설명을 하잖아요. 보충 설명할 이유가 없으면 보어를 쓸 이유가 없겠죠. 그냥 수로만 쓰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어를 썼다는 것은 보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꾸며주는 말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정도부사 같은 것들 꾸며주는 말이 있으면 걔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당연히 보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며주는 말들이 수로 앞에 있다라면 당연히 그건 구조적으로 틀린 거죠. 내가 그 문장은 이해 못해서 걔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딱 봤는데 그래요. 이런 문제 그래도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다 칩시다. 4개를 다 봐야 되는데 얘가 있어가지고 얘를 봤는데 얘가 틀렸어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죠. 시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시간 안배를 위해서 제가 지금 특징들을 파악하게끔 알려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바자, 배자, 빗자문을 확인해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자는 대신해서 요 지향이라고 하는 요 얘하고도 같이 또 연결되는 거니까 예, 바하고 지향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베이자도 있으면 살펴보시고 체크는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체크는. 맞던 틀리든 간에. 결국에는 여기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문제의 어떤 답을 찾는 구성이긴 하지만 체크를 계속 하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계속 파악하시면서 중국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어, 바, 목적어, 뭐 그리고 수로, 기타 성분 온다. 베이자도 마찬가지로 주어, 베이, 목적어, 그리고 수로, 기타 성분 온다. 하지만 베이자는 특징이 있죠. 목적어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 뭐 등등등. 빗자는 뭐 A, B, C, 수로, 형용사가 주로 오겠죠. 그러면 이런 구성들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바자나 베이자 같은 것들은 의미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만 구성이 또 틀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빗자 같은 경우는 완전 땡큐예요. 빗자는 딱히 틀릴 이유가 많이 없어요. 주로 틀린다라면 요거예요. 형용사 앞에 뭐가 있을 때
정도 부사 있으면 틀린 거예요. 형용사 앞에 A, B, C 형용사 A는 C보다 형용사다라고 했는데 그 형용사 앞에 헌이나 페이샹이나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죠. 여러분들 처음에 중국 비교문 배울 때마다 선생님들이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때는 뭐를 써야 됩니까? 그 형용사 앞에는 껑이나 하이만 쓰시는 거죠. 나머지는 다 틀려요. 자, 그런 부분들 혹은 개사구예요. 개사구. 개사구가 포함된 문장도 틀린 유형이 몇 군데 있으니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거는 그냥 제가 수업마다 질문하는 건데 개사가 뭡니까 대체? 개사가 뭐예요? 전치사? 아닐걸요? 일단 용어가 다르다는 것은 걔네의 역할도 다르다는 거예요. 중국어는 엄밀히 따지면 개사는 GS라고 하죠. 요 끼일 개자를 써요. 그러면 개사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끼워주는 애예요. 개입시켜주는 애라는 거죠. 개입시켜주는 애. 그러면 뭘 개입시켜주는데요? 목적어죠. 그렇죠. 목적어. 목적어를 개입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개사예요. 그러면 각 개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싸이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장소가 온다. 건이라고 하게 되면 뒤에는 어떤 대상들이 온다. 뭐 등등등. 그럼 여러분들의 6급 공부하시면 더 이상 이제 그걸 의미로 접근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각 개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특징들. 그리고 그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개사하고 그 특징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개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개사가 없는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눈에 띄는 거니까 주술목 이외의 것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엔 접속사도예요. 접속사도. 접속사도 마찬가지로 뭐 접속은 뭡니까? 단어와 단어, 구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게 접속사다. 자, 그런데 접속사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접근하고 하시지 말고 각 접속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루고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정이다. 그렇죠. 因为所以는 원인과 결과다. 虽然但是는 양보 전환 관계다예요. 그러면 그런 접속사들이 있었을 때 그 문장 구성과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겠죠. 가정문을 쓰려고 하는데 A 그 뒤에 A라는 구성과 뒤에 문장 B라는 구성이 말이 그 가정문이 아니라면 당연히 걔는 틀린 거죠. 그런 부분들 항상 체크해 주세요. 눈에 띄니까. 그 다음에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동태조사 러예요. 러. 자, 동태조사 러를 말씀드린 거예요. 러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어기조사하고 동태조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태조사, 즉 동사 뒤에 있는 러예요. 동사 뒤에 오는 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특징, 완료를 나타내죠. 완료예요. 과거는 절대 아니고 완료예요. 즉 동사 뒤에 있는 러가 완료를 적절하게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러는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러를 사용하실 때는 세 가지예요. 반드시 써야 되는 러가 있어요. 반드시 써서는 안 되는 러가 있어요.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되는 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틀린 문장을 고르게 할 때는 이거 세 번째 거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걔는 뭐 어차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그러면 반드시 써야 되는 러는요. 이것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써야 될 러라면 이것도 약간 애매한 구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반드시 써서는 안 되는 러. 자, 왜? 반드시 써서 안 되는 러는요. 그 문장 안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근거가 있어요. 근거. 제가 이 근거, 건쥐라고 하는 거. 건쥐. 틀린 문장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건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써서는 안 되는 러만 잘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가 이런 것들, 눈에 띄는 이런 것들이 어떤 틀린 구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술목 구성을 해서 수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주어 찾고, 그 다음에 목적어 찾고, 의미 연결 관계 보시고, 뭐 걔들도 크게 뭐 다른 게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관용어, 부사, 보어를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런 순서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고 우리가 같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프린트 거기 자료집에도 내용이 있으니까. 자, 1번을 보실 때 1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체크가 되어야 될 부분을 일단 골라보시면 돼요. 뭐를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러가 있으니까 러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요거 얼치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9개 지문을 제가 담아드렸는데 9개 다 틀릴 거예요. 다 틀릴 거예요. 그러면 뭐가 틀린지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그럼 뭐가 틀리겠습니까? 일단 얘네가 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술목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러는 잘 쓰였습니까? 러는 괜찮습니까? 그래요. 어차피 수업할 때도 아무도 대답 안 했었어.
왜? 본인이 모르게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근데 여기서는 러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手机缩短了人们之间的距离. 그래서 핸드폰은요, 缩短, 단축시켰대요. 무엇을요? 사람들 간의 거리를요. 그러니까 러 있어도 상관없죠. 물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런 러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마찬가지 뒤에 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뒤에 내용을 볼게요. 阻碍了人们之间的情感交流. 자, 그러니까 阻碍는 뭡니까? 저해했다는 거죠. 방해했고 방해했어요. 뭐를? 사람들 간의 감정 교류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얼치에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의미 말고. 왜? 여러분들 이게 6급 공부하시다 보면 한국어 해석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자꾸 한국어로만 해석하려고 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중국어 학습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의미 말고 이제 특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얼치 하시면 딱 얘가 나오는 순간 점층 첨가라고 하는 특징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점층 첨가예요. 그러니까 핸드폰과 관련해서 주어는 핸드폰이 되는 거니까 핸드폰은 사람들 간의 거리를 단축시켰대요. 그리고 뒤에는 뭡니까? 사람들 간의 감정 교류를 저해했대요. 이건 점층이니까 첨가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얼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근데 이거는 약간 답이 두 개예요. 일단 틀리긴 해요. 핸드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 볼 수 있다라면 아니면 핸드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접속사가 틀리다 아니면 요 동사가 틀리다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접속사가 틀리다고 볼 거예요. 왜? 핸드폰은 분명 사람들 간의 교류를 어떤 거리를 단축시키긴 했지만 실제로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 간의 어떤 감정 교류는 좀 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치에 대신에 但是쓸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 핸드폰이 감정 상태까지 감정 교류도 잘 이렇게 도와줬어요. 라고 한다면 阻碍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뭘 쓰냐? 이런 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뭐가 틀려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에서는 뭘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건 의미 파악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자, B자 보세요. 자, 여기 B 있으니까 얘가 A가 될 거고요. 자, 发现 타가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你手机里的世界가 B가 될 거예요. 당연히 타는 앞에 있는 요 내용이 되겠죠. 真实的世界. 자, 그러면서 이거는 뭐 이것도 볼 필요 없어요. 뒤에 볼게요. 징사이가 있고요. 매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부사가 뭡니까? 十分이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껑이나 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도부사는 안 돼요. 十分도 정도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很非常特别十分뭐 이런 동사들 이런 부사들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문에서는.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가 답이면 완전 땡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공식화돼서 패턴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 세 번째는 뭘 체크해야 됩니까? 그렇죠. 시. 자, 그러면 얘가 수로일 때 뭘 체크해야 된다? 주어와 목적어예요. 주어는 뭡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여양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고요. 뒤에 목적어는 뭡니까? 보니까 얘가 다 목적어네요. 그쵸? 자,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어가 명사성이면 목적어도 명사성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목적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장이죠, 그냥. 자, 이거는 뭐 해석해 보셔도 일단 이상할 거예요. 해석 굳이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구성 해석해야겠구나. 자, 영양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은요 이래요. 뭐래요?加速 가속시킨대요. 무엇을? 新陈代谢 신진대사를요. 그래서 그걸 신진대 가속시키는데 最快速 가장 빠르고요. 最快捷 가장 민첩합니다예요. 이건 일단 해석해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틀려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고친다 치면 어떻게 고칩니까? 뒤에 목적어 구성을 이 여양 운동이라고 하는 명사성 어휘와 호응할 수 있게끔 的方式 뭐 운동도 되고요. 뭐 틀리 고치는 거에 몇몇 개 있으니까 的方式 혹은 运动之一라는 표현을 바꿀 수 있죠. 자, 일단 이 구성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했을 때 이거잖아요. 我是韩国人인데 我是韩国人인데 我是很帅. 이거는 근데 말은 되긴 하네. 자, 근데 어차피 여기서 시는 그 시가 아니거든요. 일단 그런 구성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목적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어떤 구성을 갖게 되면 걔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확 띄죠. 눈에 확 띄어요. 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에서 체크하려면 뭘 체크해야겠습니까?
뭐 그쵸? 요 뒷부분에 있는 거 동사 뒤에 더 동사 뒤에 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틀립니까? 슈프가 틀립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껑이 어디로 가 있나요? 껑이 지금 칠 앞에 올 수조사도 없어요. 여러분 껑 칠판이란 말 씁니까? 안 써요. 그런데 이거를 의미 파악으로만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더 잘 먹고요. 더 편안하게 잡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더자 뒤로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吃得更好睡得更舒服 이 구성으로 가야죠. 제가 의미 파악을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또 얘도 껴있어요. 한국말 해보니까 왠지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더자 뒤에 보어 구성으로 부사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어가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人类工作的目的 사람들이 인류가 일을 하는 목적은요. 本来就是为了 그렇죠. 원래는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뭐 吃得更好睡得更舒服 더 잘 먹고 더 편하게 자기 위해서요. 이렇게 자 지금 몇몇 개 지금 패턴들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는 체크돼야 될 게 있습니까? 일단 러는 있으니까 러 한번 잘 보시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러는 딱히 틀릴 이유가 없어요. 틀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러는 잘 무사히 안착시키고 그러면 다른 부분들 없죠. 그럼 주술목 살펴보세요. 수로 뭡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러 앞에 있는 애가 수로예요. 수로 찾을 때 상징성이죠. 사어정이에요. 조성하고 만든다라는 거죠. 주어는 당연히 맨 앞에 있는 这场大雪 얘가 주어가 된 거고 목적어는 뭐겠습니까? 그냥 일단 사어정 뒤에 있는 게 다 목적으로 갈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2번 한바탕의 누는요 폭설이 되겠죠. 이미 조성하였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뭐뭐뭐한 항반延误예요. 항공 운항편에 어떤 연착 등을 초래하였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주술목도 괜찮네요. 그렇죠? 이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수직성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관용어, 부사어, 보어. 자 여기서는 보어 없죠. 부사어 이징 있는데 이징은 괜찮죠. 그러면 관용어 보세요. 관용어는 괜찮습니까? 관용어에서 이제 일단 걸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자, 约 30多个航班延误예요. 약 30여 개예요. 약 30여 개. 한국말 그럴싸하죠. 하지만 한국말도 잘못된 거고요. 중국어는 더더욱이 잘못된 거고. 왜? 앞에 위에라고 하는 대략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어요. 그런데 30 뒤에 뭐가 있습니까? 뚜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략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그런 뚜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도 대략, 뒤에서도 대략 두 개 같이 있잖아요. 의미 중복이에요. 같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눈으로. 이제는 뭐 계속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왔다라면 얘가 틀리다는 거죠. 눈에 확 띄죠.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6번 체크하려 치면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 之所以 그렇죠. 결과를 나타내는 거. 결과 먼저 이거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죠. 결과 먼저 언급할 거예요. 그러면 뒤에 之所以 나오면 是因为 나와야 되는데 是因为 없으니까 틀린 거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안 와도 돼요. 반드시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외에는 없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건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결과를 먼저 언급하고 뒤에 가서 일단 뒤에는 인외가 있든 없든 간에 원인이 될 거예요. 자, 연결은 잘 됐습니까? 살펴보시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외적으로 또 하나 체크돼야 될 게 있어요. 뭐? 베이죠. 베이 체크하셔야죠. 맞든 틀리든 간에. 자, 그러면 여기서는 之所以가 틀리겠습니까? 베이가 틀리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맞고 이제 주술목을 찾아봐야 될까요? 뭐가 틀려요? 베이 틀리죠. 之所以는 괜찮아요. 왜? 他之所以嚷嚷这么大声 걔는요 그래가지고 랑랑 큰 소리로 이렇게 大声큰 소리를 낸 겁니다. 원인은 뒤에 쓸 거예요. 是입니다. 뭐 故意 일부러 被别人听见的 구성 자체도 틀린 거예요 일단.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베이자가 있습니까? 베이자가 있습니까? 또 이제 분명 피동이라고 나오겠지. 피동문입니까? 베이자는 중국의 베이자는 피동문입니까?
일단 교재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그렇게 설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꼭 여기서 하나 고쳐갖고 가세요. 빼이자는 피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빼이자 안에 피동의 성격이 있는 거지 빼이자 피동문 자체가 이퀄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빼이자는 이만해요. 근데 피동은 이만해요. 그 안에 이만큼만 차지하고 있는 게 피동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빼이자는 뭡니까? 피동문이요.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문장을 보셨겠지만 빼이자가 다 피동문만 쓰였습니까? 아니죠? 빼이자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주어 처리 강조예요. 주어 처리 강조. 자, 받자문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요. 받자문은 뭡니까 그러면? 받자문은 뭐예요? 특징이? 목적어 강조? 아니요. 그렇게 되니까 또 이것도 위험한 거지. 일단 목적어 처리 강조예요. 목적어만 강조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목적어만 강조한다고 했을 때 我把饭吃 끝났네요 이제. 그쵸? 근데 기타 성분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把饭吃了는 그래서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받자문은 목적어 처리 강조임과 동시에 또 하나 추가 주어가 목적어를 처리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게 일단 받자문이고요. 그것도 받자문의 전체라고 보지 마세요. 일부분이에요.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구성의 받자들도 있죠. 일단 그러면 빼이자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주어 처리 강조. 근데 여기서는 이 빼이자가 지금 주어를 처리하고 있지도 않죠. 그리고 거기다 수어도 뭡니까? 팅지엔이에요. 빼이자문에 팅지엔 들어간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틀린 거죠. 구성도 틀리고 의미도 틀릴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빼이자가 아니라면 고쳐볼 건데 뭘로 고치면 좋을까요? 랑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 맞죠. 사역동사를 써가서 겸어문을 고쳐주셔야죠. 故意让别人听见的 일부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실 거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겸어문도 같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겸어문도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겸어문인데 왜? 겸어문은 어차피 한국어 해석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 여러분들이 한국어로만 접근해가지고 중국어를 공부했다라면 겸어문은 거의 못 쓰죠. 빼이자도 마찬가지죠. 빼이자 잘 쓰시는 분 왜? 빼이자는 한국어로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하려 치면 굉장히 어색하죠. 饭被我吃了요. 밥이 나에 의해서 먹혀졌습니다. 이런 말 씁니까? 안 하죠. 상대적으로 받자는 그래도 잘 써요. 왜? 한국어 어순은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되거든요. 我把饭吃了. 내가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여러분은 빼이자를 못 쓰신다는 거죠. 의미로 접근하시니까 그래요. 의미로. 의미가 아니라 이제 특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은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除了는 왜요? 계산이니까. 그쵸? 그래서 除了하고 요 why하고 잘 쓰였는지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有了 요건 잘 쓰였는지 자, 그럼 뭐가 틀리겠습니까? 除了는 이상합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除了는 잘 틀리게 안 나와요. 잘 틀리게 안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有了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을까요? 중요한 건 이제 왜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이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패턴이 나왔을 때 안 틀리고 다시 정확히 맞출 수 있잖아요. 얘가 답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답인 걸 알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답인지 알고 가는 게 중요하지. 자, 러가 왜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는 무슨 뜻입니까? 있다? 가지고 있다? 아니, 안 돼. 여러는 의미가, 그래, 의미를 물어볼 거예요. 의미가 어떻게 돼요? 있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무지하게 큰일 난 거죠, 이제. 있었다가 아니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러를 과거로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있었다는 중국어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있었다. 그죠? 有过예요. 有过. 여울러는 있었다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생겼다예요. 생겼다. 즉 여우라고 하는 동사 뒤에 있지만 러는 동태조사가 아니에요. 어기조사지. 변화를 나타내죠. 변화. 여울러는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여울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울러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는 이 문장으로 잘 적합한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红葡萄酒除了可饮用外 포도주죠. 레드 와인은요.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 还有了 또 생겼습니다. 保健美容减肥等功效 이런 효과들이요. 이게 생겼대요? 아니죠. 기존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러를 빼셔야 돼요. 빼셔야죠. 중국에서 여러는 언제 씁니까? 대표적으로 임신했을 때도 쓰긴 해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我有了 하면 뭐가 생겼습니까? 아기가 생긴 거죠. 드라마에 가끔 나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기 하나 생겼어. 뭐 변비가 생겼다고 얘기하진 않겠죠. 그쵸? 자, 有了예요. 그러면 没有了는 뭡니까? 걔는 이제 사라진 거죠. 没有了. 아이, 我的钱包没有了. 그쵸? 사라진 거예요. 자,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 8번 볼게요. 8번은 뭘 체크해야겠습니까? 바 있으니까 바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바를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5초 안에 찾으셔야 돼요. 만약 얘가 맞다 틀리다를 구별할 수 있다면 얘는 틀리죠? 뭐가 틀립니까? 그러면